이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남은 급식을 비닐봉지에 담던 8살 제자 지우의 말에 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재벌 3세 교사인 태연의 손에 낀 건 가문에 단 4개뿐인 백금 반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태연, 그리고 8년 전 내쫓긴 연인 수연의 것이었죠. 엄마 이름이 뭐라고? 돌아온 이름은 낯설었지만 아이의 눈망울은 그리운 그녀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죠. 우리 사이엔 아이가 없었는데 8년 만에 나타난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오늘 마음 날씨를 들려주세요. 당신에게도 해뜰 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부르릉. 적막하던 초등학교 운동장에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 깔렸습니다. 축구공을 차며 뛰어놀던 1학년 아이들이 일제히 교문 쪽을 돌아봤죠. 햇살을 받아 눈이 시리게 번쩍이는 검은색 슈퍼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운동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차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차가 멈춰서자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양쪽 차 문이 하늘을 향해 스르르 들려 올라갔어요. 우와, 저거 봐. 진짜 멋있다. 야, 저거 문이 날개처럼 열려.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탄성을 터뜨리는 사이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짙은 남색 수트를 입은 태연이었죠. 태연이 구두를 바닥에 내디딜 때마다 운동장의 고운 모래 먼지가 살짝 일었습니다. 태연은 가볍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교무실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 창가에서 지켜보던 동료 교사들이 종이컵을 든 채 소곤거렸습니다. 어머, 강 선생 오늘도 저거 타고 왔네. 볼 때마다 참 적응 안 돼, 그쵸? 말도 마요. 저 차 한 대가 우리 아파트 전셋값보다 비쌀걸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솔직히 아침마다 눈 호강은 하네. 근데 참 희한해. 그 대단한 강 회장님 손자가 왜 굳이 이 좁은 교실에서 애들 콧물 닦아주며 씨름을 한대요. 그냥 회사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러니까요. 집안에서 후계자 거부하고 교사한다고 난리가 났다던데 강 선생 고집도 보통은 아니야. 저 수트 소매 끝 좀 봐요. 시계며 단추며 예사로운 게 하나도 없네. 태연은 복도를 지나며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꼈지만 그저 가볍게 목례만 건넸습니다. 아이들과 부대끼며 정신없이 오전 수업을 마친 태연이 소매 끝 명품 시계를 고쳐 찾습니다. 시계 바늘이 점심시간을 가리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기분 좋은 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자, 얘들아. 손 깨끗이 씻고 줄 서자. 오늘 맛있는 불고기 나왔다. 태연의 말에 1학년 아이들이 앞다투어 줄을 섰습니다. 잠시 후 교실 안은 식판 부딪히는 소리와 아이들의 수다 소리로 가득 찼어요. 오늘 메뉴는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진동하는 소불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난 비계 싫어. 미끌거리는 거 다 떼고 먹으면 안 돼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맛없는 건 억지로 먹지 말랬는데 나중에 학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래요. 몇몇 아이들은 숟가락으로 고기를 깨작거리다가 이내 식판을 저 멀리 밀어버렸습니다. 고기가 수북이 남은 식판들이 하나둘 잔반통으로 향했죠. 태연은 아이들의 투정을 받아주며 교실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러다 교실 맨 구석 자리에 앉은 지우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밥을 먹기는커녕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태연의 시선이 지우의 발치에 머물렀습니다. 지우의 낡은 실내화는 뒤축이 이미 다해져서 걸을 때마다 덜렁거릴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해진 부분을 작은 손가락으로 연신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지우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바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게 접힌 투명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우의 눈동자가 좌우로 바쁘게 움직였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지우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판 위에 놓인 소불고기를 한 점, 두 점 집어 비닐봉지 속으로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 지우의 자리 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인기척을 느끼고 비닐봉지를 주먹으로 꽉 쥐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게 태연의 눈에 들어왔죠. 지우야, 왜 고기를 안 먹고 봉지에 담고 있어? 배 안 고파? 태연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소매 아래로 드러난 앙상한 손목을 가리려 애를 썼죠. 옷이 작아진 건지 소매 끝이 팔꿈치 근처까지 껑충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태연을 올려다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배고플 때 먹으려고요. 선생님, 지우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연은 지우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태연의 손가락에 끼워진 매끄러운 백금 반지와 지우의 작은 손에 들린 기름 묻은 비닐봉지가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지금 먹어야 키도 쑥쑥 크지. 선생님이 더 줄까? 아니에요. 이거면 돼요. 진짜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우는 서둘러 비닐봉지를 가방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터진 손등을 등 뒤로 숨기며 태연의 눈을 피했습니다. 태연은 담임 교사로서 지우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했죠. 아이의 짧은 옷소매, 다해진 신발 뒤축,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간절한 손놀림까지 말입니다. 가정환경이 많이 어려운가? 태연은 지우의 행동이 단순한 욕심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지우의 자존심을 위해 모른 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실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태연의 시선은 가방을 꼭 쥔 채 앉아있는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퇴근길 태연이 모는 차가 거대한 저택의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낮게 깔린 엔진 소리가 멈추고 태연은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발을 들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건 숨이 막힐 듯한 적막함이었습니다. 집은 대궐처럼 넓었지만 그 안을 채우는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죠. 태연은 구두 소리를 죽이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두 남자가 보였어요. 태연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 그리고 태연의 아버지인 석주였습니다. 태연은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할아버님. 태연의 인사에 강 회장은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을 뿐입니다. 석주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숟가락만 움직였죠. 세 남자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이 차가운 공기를 갈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사람은 분명 셋인데 차려진 식기는 4세트였거든요. 태연의 맞은편 주인 없는 빈자리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8년 전 석주에 의해 이 집에서 쫓겨나듯 떠난 수연의 자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연의 자리를 비워두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였죠. 언젠가 수연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마치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처럼 자리를 지키게 한 겁니다. 석주는 그 빈자리가 못마땅한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밥알을 씹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렸죠. 결국 석주가 참지 못하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침묵을 깼습니다. 태연아, 그 학교 선생 일은 언제까지 할 거냐? 석주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태연은 국그릇을 내려놓고 석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계속할 겁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태연의 단호한 대답에 석주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지금 애들 콧물이나 닦아줄 때냐? 당장 사표 내고 회사로 들어와. 후계자 수업 받아야 할 놈이 언제까지 밖으로 돌 거야. 석주의 명령조 말투에 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꾸했죠. 회사 일에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합니다. 만족? 재벌가 아들이 초등학교 선생 노릇하는 게 만족이라고? 내 고집도 적당히 해라. 석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식탁 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죠. 그러다 시선이 태연의 맞은편 수연의 빈자리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 식탁? 언제까지 이 죽은 식탁을 유지할 거냐고요. 석주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수연의 자리에 놓인 앞접시를 거칠게 낚아채 치우려 했죠. 이제 그만 미련버려. 태연이 너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 있고 이제 선이라도 봐라. 내가 좋은 집안 아가씨들 줄 세워놨으니까. 집안대를 이을 손주도 봐야 할 거 아니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강 회장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식당 안을 뒤흔들었죠. 그 손 멈추지 못할까? 강 회장의 호령에 석주가 멈칫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석주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노려봤어요. 내 놈이 감히 누구 자리를 치우려 드느냐? 내가 이 자리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석주는 강 회장의 기세에 눌려들고 있던 접시를 힘없이 내려놓았죠. 강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석주를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내 놈의 그 알량한 고집 때문에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묻느냐? 내가 그때 반대만 안 했어도 수연이를 그렇게 내쫓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 적막한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몇 번은 들렸을 게다. 강 회장의 일갈에 석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라는 말에 가슴을 정통으로 맞은 듯한 얼굴이었죠. 석주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분노를 사기려는 듯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백금 반지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태연의 손가락에 끼워진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였죠. 강 회장은 손을 뻗어 석주가 흐트러뜨린 수연의 접시를 다시 원래 위치로 정돈했습니다. 마치 수연이 곧 앉기라도 할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어요. 태연은 더 이상 식사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석주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커다란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죠. 태연은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지후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그 쇼핑백들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1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연은 교탁 앞에 서서 아이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반에서 아주 기특한 행동을 한 친구에게 주는 우수학생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지후, 앞으로 나와 볼래?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교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태연은 서랍에서 미리 준비한 쇼핑백을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우의 몸에 꼭 맞는 새 점퍼와 튼튼한 가죽 운동화가 들어 있었죠. 지우는 쇼핑백 안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금세 발그레해졌습니다. 지우는 얼떨결에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태연에게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전 수업이 모두 끝나고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간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태연이 교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우가 뒷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태연의 눈치를 살피며 교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지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응, 지우야. 뭐가 궁금해?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받아쓰기도 맨날 틀리는데 왜 저한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연은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선생님은 어제 지우가 급식 시간에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 그건 정말 대단하고 기특한 일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우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서 주는 상이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도 돼. 알았지? 태연의 말에 지우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뒤돌아서려는 지우의 시선이 태연의 오른손에 머물렀습니다. 태연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는 백금 반지였죠. 지우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손가락을 뻗어 태연의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선생님, 그 반지요. 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응? 반지 왜? 지우야. 지우는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태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태연은 펜을 내려놓고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우야, 방금 뭐라고 했어? 엄마 반지랑 똑같다고?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항상 목걸이에 걸고 다니는 반지랑 진짜 똑같아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이 반지는 아빠가 남겨준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이라고요. 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반지는 태연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태연과 수연이 약혼할 때 강 회장이 직접 맞춰준 세상에 단 4개뿐인 반지였죠. 태연의 손등 위로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가셨는데 나중에 이 반지를 보여주면 아빠가 우리를 금방 알아볼 거래요. 그래서 엄마는 씻을 때도 그 반지를 절대 안 빼요. 태연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8년 전 아버지 석주의 반대로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수연의 얼굴이 지우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태연은 지우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지우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태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발 그 이름이 나오기를. 심장 소리가 귓가에 쿵쾅거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태연의 진지한 표정에 조금 겁을 먹은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이유리예요. 이유리요. 이유리. 태연의 힘이 탁 풀렸습니다. 기대했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태연은 허탈한 표정으로 지우의 어깨를 놓아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왔죠. 태연은 멍한 눈으로 반지만 내려다보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 미안하다, 지우야. 선생님이 착각했나 봐. 이제 그만 가봐도 돼. 지우는 평소와는 다른 선생님의 모습에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리. 태연은 입술을 달싹이며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분명 지우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구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태연은 학기 초 지우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유난히 맑고 깊은 눈망울, 겁이 많으면서도 단단해 보이던 그 눈빛.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태연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석주의 반대에 부딪혀 쫓겨나듯 떠날 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꽁꽁 숨기겠다고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르릉,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가방을 챙기고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우도 새로 받은 운동화를 신고 친구들 사이로 사라졌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태연은 벌떡 일어나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캐비닛을 열어 지우의 생활기록부를 거칠게 꺼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죠. 드디어 지우의 집 주소가 적힌 칸을 찾아냈습니다. 태연은 그 주소를 손가락으로 꾹 짚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태연은 다급하게 차키와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교실 문을 박차고 복도로 나서는 태연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동료 교사가 태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 강 선생, 벌써 가게요? 퇴근 시간 아직 한참 남았는데. 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며 동료 교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정 방문 갑니다. 태연의 짧고 단호한 대답에 동료 교사가 당황해서 뒤를 쫓아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가정 방문이에요? 교장 선생님 결제 서류는요? 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조퇴 처리해 주세요. 사유는 긴급 학생 지도입니다. 태연은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검은색 슈퍼카에 올라탔습니다. 부르릉. 태연은 가속 페달을 밟아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후 지우의 주소지가 적힌 낡은 동네에 도착했죠. 골목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가팔랐습니다. 담벼락이 차체에 닿을 듯 좁아지자 태연은 결국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골목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폐지와 쓰레기 봉투가 쌓인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이 태연의 화려한 차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이 차 진짜 멋지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차체를 만져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적힌 지우의 집 번지수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기록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일부러 가짜 주소를 적어낸 듯 했습니다. 태연은 허망한 마음으로 텅 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태연은 오후 내내 미로 같은 골목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 때까지 수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정했던 수트 소매는 어느새 먼지로 뿌옇게 얼룩져 있었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후두득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졌고 태연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적셨습니다. 차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언덕 꼭대기 근처에 노란 우산을 쓴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곁에는 지후와 체격이 비슷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죠. 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냘픈 어깨, 우산을 든 손의 모양새가 수연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수연아, 이수연. 태연은 목이 터져라 외치며 여자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빗물을 가르며 달려간 태연이 여자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수연아. 하지만 돌아선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태연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수연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태연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태연은 붙잡았던 여자의 어깨에서 힘없이 손을 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투덜거리며 아이의 손을 끌고 멀어져 갔습니다. 태연의 머리 위로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참아왔던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비닐 우산을 받쳐들고 태연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고, 총각.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비 다 맞고 큰일 나겠네. 괜찮아? 태연은 젖은 얼굴을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동네에 지우라는 아이 아세요? 8살 강지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후? 아유, 알지. 애가 엄마 닮아서 아주 순해. 태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집이 어디인가요? 할머니, 제발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은 나도 정확히 몰라. 워낙 이 골목 저 골목 숨어 살아서. 근데 그 엄마가 참 안 됐어. 몸이 그렇게 아프다면서도 매일같이 폐지 주우러 다니고. 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곱던 수연이가 그 여린 손으로 거친 종이 박스를 줍고 다닌다는 상상만으로도 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저기 앞에 보이는 가게에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태연은 할머니와 함께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달린 비좁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태연은 할머니를 가장 따뜻한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태연은 김이 나는 종이컵 2개를 받아들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에 노란 조명이 태연의 얼굴을 비추자 할머니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갑자기 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총각, 자네 그 아이를 참 많이 닮았네. 태연은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네, 누구를 닮았다는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태연의 눈매와 코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우 말이여. 눈매며 코며. 지우 녀석이 크면 딱 자네처럼 생겼을 것 같아. 어쩜 이렇게 판박이처럼 닮았을까. 태연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나를 닮았다고? 지우가 나를?
태연의 머릿속에 지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처지는 눈매까지. 그동안 수연이만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지우의 얼굴 곳곳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태연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아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 총각 얼굴이 아주 하얘졌어. 태연은 정신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은 감출 수가 없었죠. 태연은 식어가는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겉옷을 챙겨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비가 좀 잦아드네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태연은 할머니의 우산을 대신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손으로는 할머니의 마른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죠. 빗물에 젖은 골목길은 미끄러웠지만 태연은 할머니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 왔어. 저기 파란 대문집이 우리 집이요.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낡은 담벼락에 페인트가 다 벗겨진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태연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총각도 얼른 가서 옷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어. 태연은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대문이 닫히고도 태연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처마 밑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자네를 닮았네라는 그 한마디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태연이 할머니의 파란 대문 앞에 서 있을 무렵 태연의 할아버지 강 회장은 대궐 같은 저택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수연은 비가 오는 날이면 강 회장을 이끌고 시장 노점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나눠 먹곤 했죠. 수연은 입가에 양념을 묻히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님, 역시 비 오는 날엔 이렇게 시장 골목에 앉아 같이 먹는 떡볶이가 최고예요.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달콤하지 않으세요? 강 회장은 그때 수연과 함께 나누던 그 소박한 추억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결국 비서들 몰래 차 키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수연과 마주 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그 시장 떡볶이 맛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재래시장 안쪽 깊숙한 노점 천막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지우였죠. 지우는 우산도 없이 비에 쫄딱 젖은 채 천막 끝자락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피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고 있는 지우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옆자리를 툭툭 쳤습니다. 얘야, 거기 서 있으면 옷 다 젖는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너라. 지우는 쭈뼛거리며 강 회장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가 닿을 듯 좁은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게 되었죠. 노점 주인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2컵을 내어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품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지우의 젖은 머리를 꾹꾹 눌러 닦아주었습니다. 이놈아, 비를 이렇게 맞고 다니면 어떡해. 감기 걸리면 너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강 회장의 말에 지우는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헤헤, 괜찮아요. 금방 말라요. 강 회장은 빨간 떡볶이 2접시를 주문했습니다. 그러고는 지우 앞으로 접시를 쓱 밀어주었죠. 할아버지가 사줄 테니까 걱정 말고 먹어라. 비 오는 날엔 이렇게 뜨끈하고 매콤한 걸 먹어야 기운이 나는 법이야.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짜요?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우는 젓가락을 들고
떡볶이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도 수연과 함께 먹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천천히 떡볶이를 입에 넣었죠. 잠시 후 강 회장은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자한 눈빛으로 옆에서 오물오물 먹고 있는 지우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맛있게 먹던 지우가 갑자기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접시에는 아직 떡볶이가 반이나 남아 있었죠. 지우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투명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강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남은 거 조금만 싸가도 돼요? 강 회장이 의아한 듯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배가 벌써 부른 게야? 지우는 비닐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진짜 맛있어서요. 근데 우리 엄마가 떡볶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엄마가 요즘 아파서 누워만 계시는데 이거 드시면 금방 일어날 것 같아서요. 지우의 말에 강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죠.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내 엄마는 참 복도 많구나. 이런 아들을 둬서 말이야. 내 아들놈은 나이 50이 넘도록 나한테 떡볶이 한 번 사다 준 적이 없는데 참 부럽다 얘야.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강 회장의 주름진 손을 작은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면 꼭 이루어진대요. 할아버지가 떡볶이 드시고 싶어 하는 거 아드님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밤에 꼭 기도할 거니까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강 회장은 허허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는 어느덧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우에게 더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 지갑을 꺼냈지만 지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기다려요. 할아버지, 떡볶이 잘 먹었습니다. 손수건도 진짜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지우는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품에 소중히 안고 빗속을 씩씩하게 뛰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멀어져가는 지우의 작은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놈 참, 누구 집 자식인지 몰라도 참 귀하게 컸어. 우리 집구석에도 저런 아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안이 너무 조용하니 내 마음까지 이 비처럼 축축하게 젖는구나.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시간, 폐기물 처리장의 조명은 차갑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먼지가 가득한 작업장 한가운데서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플라스틱 더미 사이에서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일은 고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연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쿨럭쿨럭 발작적인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연은 급히 면장갑을 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하지만 낡은 면장갑 위로 붉은 선혈이 울컥 배어 나왔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장갑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서둘러 피 묻은 장갑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기침약이라도 사 먹어야 할 텐데. 수연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제 본 지우의 다해진 운동화 뒤축이 떠올랐죠.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지우 신발부터 사줘야지. 수연은 약을 사는 대신 옆에 놓인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가슴의 통증을 억지로 눌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면장갑이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에 걸려 툭 하고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반동으로 옷 안쪽 목걸이에 걸어두었던 백금 반지가 밖으로 튕겨나왔어요. 아,
안 돼. 반지가 시커먼 오물 더미 속으로 떨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수연은 앞뒤 재지 않고 몸을 날려 공중에서 반지를 낚아챘습니다. 그 바람에 무릎이 긁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태연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그 반지를 잃어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수연은 피와 먼지가 묻은 손으로 반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옷 깊숙한 곳으로 반지를 밀어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은 8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태연이 자신 때문에 집안에서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그녀는 모진 결심을 하고 그의 곁을 떠났었죠. 태연 씨는 나 없이도 빛날 사람이니까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그렇게 태연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싼 날 수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여관방에서 배를 감싸 안고 밤새도록 오열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지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수연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현관문을 열자 방 안에서 기다리던 지우가 신이 나서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나 상으로 주셨어요. 지우는 가방 옆에 소중히 챙겨온 쇼핑백에서 새 운동화와 도톰한 점퍼를 꺼내 보였습니다. 수연은 지우의 들뜬 얼굴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짧아진 바지 소매와 다해진 신발 뒤축이 수연의 눈에 밟혔죠. 선생님이 지우가 안쓰러우셨나 보구나. 수연은 선생님이 지우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일부러 상이라는 이름을 빌려 선물해 주셨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애쓴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지우가 정말 큰 상을 받았네.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지우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알았지? 수연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름 모를 선생님께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우는 기분이 좋은 듯 씩씩하게 가방을 열어 비닐봉지 2개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것도요. 이건 학교에서 나온 소불고기인데 내가 배불러서 남겨왔고요. 이건 시장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사주신 떡볶이예요. 엄마 주려고 하나도 안 먹고 가져왔어. 지우는 수연의 눈을 피하며 봉지들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하얀 기름이 굳어 엉겨붙은 고기 3점이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는 식어서 끈적해진 떡볶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우가 자신을 위해 급식을 아끼고 낯선 이가 준 음식까지 소중히 챙겨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기 한 점을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고기를 억지로 씹어 삼키던 수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비릿한 피와 기침을 억지로 집어 삼키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지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수연은 애써 마른 침과 함께 고통을 삼켜냈습니다. 정말 맛있다. 지우 덕분에 엄마가 힘이 나네. 수연은 고통을 참으며 지우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다 수연의 시선이 지우의 터진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찬바람에 갈라진 작은 손이 너무나 안쓰러워 수연은 지우의 손을 자신의 2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아들, 손이 왜 이렇게 텄어? 엄마가 미안해. 지우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헤헤, 하나도 안 아파요. 엄마가 고기 먹으니까 기분 좋다. 지우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아이처럼 맑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지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또다시 발작적인 기침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수연은 지우가 놀랄까봐 입술을 꽉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죠. 태연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힘없는 걸음으로 저택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태연이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석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까지 어딜 돌아다니다 이 모양으로 들어오는 거냐? 석주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내뱉으며 태연의 방 안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말 안 해? 선생질한답시고 나가더니 이제는 아비 말도 무시하는 거냐? 석주가 소리를 높였지만 태연은 묵묵히 젖은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태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석주가 화를 내려다 말고 책상 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 수연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멈칫한 석주는 태연을 한번 쏘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석주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석주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흥신소에서 보낸 보고서였습니다. 맨 윗장에는 이수연 소재 파악 보고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죠. 사실 석주는 지난 8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곱씹으며 수연에게 준 상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연과 강 회장 몰래 비밀리에 사람을 붙여 수연의 뒤를 쫓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늘 똑같았습니다. 대상자가 흔적을 완벽히 지워 소재 파악에 실패함. 연락처 및 거주지 불분명. 석주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사람 하나를 못 찾다니 석주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석주는 태연 몰래 고학생이었던 수연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수연은 영문도 모른 채 석주의 앞에 앉아 벌벌 떨고 있었죠. 석주는 그런 수연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 들어? 석주의 폭언에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우리 태연이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후계자야. 너 같은 애가 옆에 붙어 있으면 앞길만 막힐 뿐이라고.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석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꿈 깨라. 내가 감히 재벌가 안주인 자리를 넘봐? 주제 파악을 해야지. 석주는 품 안에서 거액의 수표가 든 돈봉투를 꺼내 수연의 얼굴 앞으로 내던졌습니다. 수표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지만 석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들고 당장 태연이 곁에서 떠나. 만약 내 말을 거역하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석주의 목소리는 공기를 얼려버릴 듯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석주가 기억하는 수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석주는 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까닥였습니다. 태연은 아버지가 수연을 쫓아냈다는 사실만 알 뿐 그날 어떤 모욕적인 말과 협박이 오갔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서재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과 자신 그리고 태연까지 세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석주는 전화기를 들어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수색 범위를 더 넓혀.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이름이든 뭐든 바꿨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석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연은 자신의 방에서 수연의 사진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연의 눈망울이 오늘 본 지우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이유리, 지우 엄마가 정말 수연일까? 지우의 낡은 운동화, 해진 옷소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기름진 비닐봉지. 그 모든 장면이 수연의 고통처럼 느껴져 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기를, 그리고 그 골목 끝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2교시 미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 교실 안은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꺼내느라 달그락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웠죠. 오늘 수업 주제는 우리 가족 그리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도화지에 아빠 얼굴을 큼지막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따만한 캠핑카 타고 여행도 간다. 우리 아빠 차는 번쩍번쩍 진짜 멋있어. 아이들은 서로 자기 아빠가 최고라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도화지 속 아빠들은 모두 힘이 세고 멋진 영웅 같았죠. 하지만 교실 맨 뒷자리에 앉은 지우는 달랐습니다. 도화지 한쪽 구석에 엄마와 자신의 모습만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도화지의 절반이 넘는 나머지 공간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채 텅 비워두었죠. 지우는 그 빈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며 크레파스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짝꿍이 지우의 도화지를 쓱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짝꿍의 눈길이 지우의 소매 끝이 다해진 낡은 옷에 머물렀죠. 야, 강지우. 너는 왜 아빠 안 그려?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너네 아빠 없지? 1학년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우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 떨어질 것 같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레파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짝꿍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 있어.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지금은 그냥 멀리 일하러 가서 우리 지켜주는 거야. 교실 뒤편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던 태연은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가 큰 소리를 내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멋있으면 왜 한 번도 안 와? 너 아빠 이름도 모르지? 이름 말해봐. 이름. 맞아. 이름도 모르면서 아빠가 어디 있어.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놀려대자 지우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엄마가 밤마다 제 귀에 대고 소곤소곤 들려주던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아빠 만나면 꼭 불러주라고 알려준 그 이름이었죠. 지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교실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 이름은 강태현이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강태현이 우리 아빠라고. 순간 시끌벅적하던 교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만 껌뻑거렸죠. 그러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손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강태현은 우리 선생님 이름이잖아. 지우야, 너 바보야? 선생님이 왜 내 아빠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지우 진짜 웃긴다. 선생님이 아빠래. 지우는 거짓말쟁이래요. 교실은 순식간에 지우를 향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교탁 뒤에 서 있던 태연은 그 자리에
망치로 얻어맞은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맑은 눈망울, 수연의 반지, 그리고 이율이라는 이름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하나의 잔인하고도 선명한 진실로 맞춰졌습니다. 태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꽉 막아버렸죠. 태연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태연은 황급히 몸을 돌려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뒤에서 아이들이 당황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텅 빈 복도로 뛰쳐나온 태연은 벽에 몸을 기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아, 지우야. 태연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하교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교문 앞은 아이들을 데리러 온 승용차들로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죠. 번쩍이는 수입차들이 줄을 지어 서고 부모들은 우산을 들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행렬 틈에서 지우가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지우에게는 데리러 올 엄마도 씌워줄 우산도 없었거든요. 지우는 잠시 주춤거리더니 가방 옆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급식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검정 비닐이었죠. 지우는 그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며 발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아이들이 지우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저거 봐. 제 머리에 비닐봉지 썼어. 아이들은 깔깔거렸고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비닐봉지 끝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가 막 빗속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빗줄기가 뚝 끊겼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검은색 우산이 자신의 머리 위를 덮고 있었죠.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태연이었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맞춤 수트 어깨가 빗물에 축축하게 젖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을 지우 쪽으로 바짝 기울였습니다. 태연이 지우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우산이 없구나. 선생님, 차 타고 가자. 선생님이 오늘 하루만 지우 친구를 하기로 했거든. 지우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선생님이 제 친구라고요? 그럼 친구끼리는 비 맞게 안 두는 거야. 어서 가자. 태연의 따뜻한 말에 안심한 지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태연은 지우를 안아 올려 번쩍이는 검은색 슈퍼카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차 안은 은은한 가죽 냄새와 함께 아늑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우는 조수석 시트에 몸을 파묻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이 차는 꼭 로봇 같아요. 태연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미소를 지어 보였죠. 지우야, 이 차 마음에 드니? 네. 우리 아빠도 나중에 이런 멋진 차 타고 오겠죠? 엄마가 그랬거든요. 아빠는 아주 큰 일을 하느라 멀리 가 있는 거라고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말에 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는 아빠가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어? 태연이 핸들을 부드럽게 꺾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죠. 선생님처럼 키도 크고
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플 때 약도 사다 주고 무거운 폐지도 대신 들어주는 힘센 아빠요. 지우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빠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엄마가 밤에 안 울고 저랑 같이 있죠. 태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애써 앞만 바라봤죠. 지우야, 아빠도 지금 당장 지우한테 달려오고 싶으실 거야. 지우랑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시거든. 너무 사랑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준비 중이신 거야. 정말이야. 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다시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히히, 저도 알아요. 엄마가 밤마다 제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제 친구잖아요. 지우가 갑자기 몸을 태연 쪽으로 쑥 내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언제 오시는지도 알죠? 지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연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져 침을 한번 크게 삼켰죠. 응, 선생님이 아주 잘 알지. 조금만 기다리면,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빠가 지우랑 엄마 데리러 꼭 오실 거야. 선생님이 약속할게. 와, 진짜요? 선생님 최고. 제 친구라서 그런지 선생님도 우리 아빠처럼 멋있어요. 지우는 신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느덧 차가 좁고 가파른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태연은 차 문을 열고 내려 지우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해 주셔서 진짜 좋아요. 내일 학교에서 만나요. 지우는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연은 멀어져가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태연의 구두를 적셨지만 태연은 움직일 수 없었죠. 태연은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지우가 사라진 골목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우는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가파른 계단을 익숙하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끝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은 옥탑방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죠. 태연은 숨을 죽인 채 낡은 옥탑방 문 밖 어두운 계단 참에 몸을 숨겼습니다. 갈라진 문틈 사이로 방 안의 풍경이 고스란히 들어왔죠. 그곳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수연이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한 수연의 모습은 태연이 기억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햇살처럼 환하게 웃던 얼굴은 간대없고 뼈만 남은 앙상한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이 돌았죠. 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폐지 더미 옆에 쓰러지듯 기대어 앉아 연신 마른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많이 아파요? 지우가 달려가 수연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렸습니다. 수연은 간신히 눈을 뜨며 지우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 아들 왔어? 비 많이 오는데 어떻게 왔어? 엄마가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 괜찮아요, 엄마. 오늘 내 친구가 차로 집 앞까지 태워다 줬거든요. 그 차 진짜 멋있어요, 엄마. 문이 막 하늘로 날개처럼 올라가요. 수연은 지우의 뜬금없는 소리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기침을 멈추고 지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친구? 지우야, 8살 친구가 무슨 차를 태워줘? 너보다 나이 많은 동네 형이야? 지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요. 오늘만 특별히 내 친구 해주기로 하셨어요. 우산도 씌워주시고 차 안도 엄청 따뜻했어요.
수연은 깜짝 놀라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험한 골목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오셨단 말이니? 수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선생님이 어디 계시다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지우야, 선생님이 진짜 여기까지 오신 거 맞아? 수연은 창밖의 가파른 계단을 한번 내다봤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 이 좁고 가파른 골목까지 직접 오셨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었죠. 세상에 지우가 선생님 복이 참 많구나. 그런 분이 다 계시고. 수연은 지우의 젖은 발을 수건으로 조심조심 닦아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지우야,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 제대로 했어? 그럼요. 선생님 최고라고 엄지척도 해줬어요. 수연은 대견한 듯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쓰였습니다. 지우야, 내일 학교 가면 선생님께 꼭 다시 말씀드려. 태워다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걸어와도 된다고 해. 선생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시게 하면 너무 죄송하잖니. 그때 지우가 낡은 가방에서 소중하게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낮에 식판 아래 몰래 숨겨두었던 갈비찜이었죠. 하얗게 기름이 굳어버린 고기 몇 점이 봉지 안에서 덜렁거렸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내가 엄마 주려고 하나도 안 먹고 가져왔어. 선생님이 나 많이 먹으라고 주신 건데 엄마 주려고 꾹 참았단 말이야. 지우는 고기가 식을까봐 오는 내내 품에 꼭 안고 왔다며 꼬깃꼬깃해진 봉지를 수연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수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죠. 지우야, 엄마는 괜찮아.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 우리 아들 배고픈데 내가 다 먹지 그랬어. 싫어. 엄마가 이거 먹어야 기운 차려서 나랑 놀아주지. 얼른요, 엄마. 해봐. 지우의 성화의 수연은 차갑게 식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한 비계가 혀끝에 닿자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으며 지우의 작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몸이 약해서 우리 아들 맛있는 것도 마음 편히 못 먹게 하고 정말 미안해. 수연은 지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배시시 웃어 보였죠.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태연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억대 시계와 몸에 딱 맞는 명품 수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화려한 차림새가 수연과 지우의 처참한 가난 앞에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죠. 태연이 뒤돌아서 나가려던 그 순간, 엄마, 울지 마요. 오늘 아빠 생일이잖아. 내가 아빠 생일 파티 해주려고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고기 더 받아온 거란 말이야. 지우의 그 말에 태연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태연은 정작 본인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은 지난 8년 동안 태연이 없는 곳에서도 매년 아들과 함께 태연의 생일을 챙겨왔던 것이죠. 그래, 오늘 지우 아빠 생일이지. 우리 아들이 아빠 목까지 맛있게 먹어야 아빠가 기뻐하실 거야. 수연이 지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태연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두 사람을 품에 꼭 안아주고 싶었죠. 내가 왔다고 미안하다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태연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간신히 그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8년 전 수연을 내쫓았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처참한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오해를 풀고 수연과 지우를 당당하게 집으로 데려갈 수 있을 테니까요. 태연은 옥탑방의 낡은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엉킨 실타래를 제 손으로 직접 풀어야 할 때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태연이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이었지만 밖은 폭우로 인해 어둑어둑했죠. 태연의 구두가 닿는 곳마다 흙탕물이 섞인 빗물이 대리석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강 회장과 석주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엉망이 된 몰골로 나타난 태연을 보고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석주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태연아. 이 시간에 퇴근도 안 하고 웬일이냐? 꼴은 또 그게 뭐고? 강 회장도 지팡이를 짚고 몸을 일으키며 태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고라도 난 게야? 왜 이렇게 몸을 떨고 있어? 태연은 대답 대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눈가로 흘러내렸지만 닦아낼 생각도 못했죠. 태연은 석주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수연이를 찾았습니다. 태연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에 거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8년 동안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이름이 나오자 석주가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수연이라니. 어디서 뭘 하고 있더냐? 태연의 목소리가 울분에 차서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지금 저 산동네 꼭대기 옥탑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뭐? 아들? 석주가 소리를 지르며 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연아, 그게 무슨 소리냐? 아들이라니? 수연이가 내 아이를 낳았단 말이냐? 강 회장도 지팡이를 놓칠 뻔하며 태연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증손주가 있단 말이냐? 태연아, 똑바로 말해봐라. 정말 내 손주가 맞느냐? 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입니다. 우리 집안 반지를 목에 걸고 있더군요. 아버지가 내쫓은 수연이가 좁은 방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소파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석주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서 있었죠. 8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수연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망치로 때린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비서들 다 물려. 지금 당장 내가 직접 가야겠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태연아, 어서 앞장서라. 강 회장의 호령에 저택 안이 순식간에 긴박해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빗줄기를 뚫고 거칠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강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렸고 석주는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번듯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좁고 가파른 골목 입구였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 봉투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빗물에 씻겨 내려온 오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 회장과 석주는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느냐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연이 앞장서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구두가 진흙탕에 빠지는 것도 모른 채 넋이 나간 얼굴로 그 뒤를 따랐죠. 강 회장은 지팡이에 의지해 한 계단 한 계단 발을 뗐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를, 이 높은 데를 어찌 오르내렸을꼬? 강 회장의 탄식이
빗소리에 섞여들었습니다. 드디어 꼭대기에 다다르자 낡은 옥탑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벌겋게 녹슨 옥탑방 철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봐. 나 무서워, 엄마. 그 틈 사이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소리에 세 남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연이 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안색의 수연이 차가운 장판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 곁에는 하얀 기름이 둥둥 굳어버린 갈비찜 비닐봉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기 토막 하나를 수연의 다친 입술에 대고 연신 문질러대고 있었죠. 엄마, 이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제발 한 입만 먹어봐. 응? 아이의 애원에도 수연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보낼 순 없어. 수연아, 이수연, 정신 차려봐. 태연은 무릎을 꿇고 수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가늘고 불규칙하게 뛰는 맥박에 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문가에 넋을 잃고 서 있는 석주를 향해 비명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뭐해요? 넋 놓고 있지 말고 당장 119 불러요. 당장? 태연의 외침에 석주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문가에 서 있는 두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 서 있는 노신사를 본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지팡이를 짚은 손을 떨며 지우를 바라보던 강 회장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너는? 강 회장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에게 떡볶이를 얻어먹으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다던 그 맑은 눈망울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친증 손주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는 그제야 눈앞에 노인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강 회장에게 기어가 그의 옷자락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에 묻은 고기 기름이 강 회장의 바지에 번졌지만 강 회장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맞죠?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갑자기 잠만 자요. 내가 고기 가져왔는데 엄마가 입을 안 벌려요. 할아버지, 제발요. 강 회장은 지우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어찌 이리 살았을꼬. 강 회장은 지우를 안은 채 꺼이꺼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죄인이야. 이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의 울부짖음이 좁은 옥탑방을 채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석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사이 석주의 연락을 받은 전담 의료진들이 옥탑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환자 이송합니다. 길 터주세요.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의식을 잃은 수연이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태연은 수연의 들것 옆에 붙어 계단을 내려갔고 석주는 지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야,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석주는 소중하게 아이를 안고 가파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지우는 수연이 실린 들것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엄마를 나직이 불렀습니다. 수연을 태운 구급차와 그 뒤를 호위하는 검은색 차량 행렬이 국내 최고의 VIP 병동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의 모진 세월이 비로소 멈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 고비를 넘기고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죠. 석주는 차마 병실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문밖 복도 벽에 기대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태연이 나왔습니다. 태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석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야? 석주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지만 태연은 그저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석주는 조심스럽게 봉투 끝을 뜯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석주의 눈이 커졌죠. 봉투 안에는 8년 전 자신이 수연의 얼굴에 내던졌던 거액의 수표와 현금이 단 한 장도 축나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 있었거든요. 석주의 시선이 봉투 겉면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엔 수연의 가느다란 필적으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내 사랑이 가짜가 될까봐 도저히 쓸 수 없었습니다. 훗날 지우가 아주 많이 아픈 날 아이 목숨값으로만 쓰겠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아이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사주는 형편에서도 수연은 이 돈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던 겁니다. 석주는 병실 문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정말 틀렸어. 수연아,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석주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잠시 후 병실 안 침대 위에서 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연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본 것은 침대 곁에 앉아 있는 석주였습니다. 석주를 발견한 수연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버님, 여기는 어떻게? 수연은 석주가 다가오려 하자 두 손을 휘저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아버님. 지우는 안 돼요. 지우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지우랑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멀리 숨어서 죽은 듯이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지우만은 모른 척 해주세요. 아버님, 제발이요. 수연은 석주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몸을 낮췄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하얀 이불을 꼭 쥐고는 덜덜 떨었어요. 얼마나 힘을 줬는지 손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연은 침대 위에서 엎드려 절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지우야, 지우 어디 있어요? 아버님, 제발 우리 지우 좀 돌려주세요. 석주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자신이 심어준 공포가 수연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요. 석주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그런 거 아니야. 지우 데려가려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죽일 놈이다. 석주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빌러온 거야.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수연은 석주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바들바들 떨 뿐이었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 회장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 회장은 침대 구석에서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수연의 모습을 목격했죠.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죠. 이 못난 놈아, 내가 그러고도 사람 자식이냐? 애미랑 새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애를 겁을 줘. 강 회장의 호통이 병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아이 울리는 꼴 보였다간 그때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강 회장의 단호한 말에 석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수연은 침대 위에서 강 회장과 석주의 대화를 들으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듯 혼란스러워 보였죠.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태연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꿈속에서만 수천 번을 불렀던 태연이 눈앞에 나타나자 수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연 씨?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힘겹게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수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죠. 태연은 이미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태연이야. 태연의 목소리가 들리자 수연은 그제야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기운이 없는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태연 씨 맞아요? 나 지금 죽어서 꿈꾸는 거 아니죠? 수연의 물음에 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주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서질까봐 겁나는 손길이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태연의 따뜻한 품에 수연의 온몸이 움찔하며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태연은 수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가늘게 떨었습니다. 수연은 태연의 심장 박동이 자신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지자 참아왔던 눈물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태연 씨, 태연 씨. 수연은 태연의 이름만 반복해서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연은 수연을 더 깊이 품에 안으며 등을 토닥였죠. 응, 나야. 이제 괜찮아, 수연아. 아무도 너랑 지우 안 데려가. 내가 지킬게.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제 다 아셨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응? 태연의 따뜻한 위로에 수연은 태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지우를 키우며 견뎌온 모진 세월과 외로움이 태연의 품 안에서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과 석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수연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수연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이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내가 집안 단속을 잘못해서 내 고운 청춘을 이렇게 망쳐놨구나.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은 수연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의 손은 따뜻했고 그 진심은 수연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습니다. 강 회장은 수연의 손을 잡은 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석주를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석주에게 턱짓으로 눈짓을 보냈죠. 석주는 몸을 일으켜 수연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 눈이 멀어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지우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 사과만은 진심이다. 석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석주가 수연 앞에서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린 것이죠. 수연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태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얀 병실 안으로 창밖의 햇살이 조심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병실에서 안정을 되찾아가는 사이 학교 교실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 냄새가 복도까지 진동했죠.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제잘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밥을 먹다 말고 습관처럼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러고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식탁 아래 살며시 내려놓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짝꿍 민지가 젓가락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 오늘도 음식 싸가? 지우는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고기 좋아하거든. 옆에 앉아있던 아이들도 하나둘 지후 주변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후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학교 음식은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대. 너 그러다 또 선생님한테 혼나. 아이들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기 한 점을 조심스럽게 봉지 속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이 소식은 아이들의 입을 거쳐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 회의실에 화려한 옷차림의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종이컵에 담긴 차가 식어가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팔짱을 낀 채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어요. 그 집 애가 매일 반찬을 봉지에 싸간다면서요?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학교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요. 가정 형편 어려운 건 알겠는데 다른 애들한테까지 영향이 가면 안 되잖아요. 학부모들의 우려는 어느새 집단적인 불만으로 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손수건으로 연신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난처한 표정만 지었죠. 당장 대책을 세워주세요. 전학을 보내든가 아니면 우리 애들을 다른 반으로 옮겨주든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회의실 문이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석주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며칠 밤을 지샌 듯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석주가 회의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웅성거리던 학부모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석주는 학부모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가의 부회장이 학부모들 앞에서 90도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죠.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제 손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손주라고요? 지우가 부회장님 손주였나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봉지에 음식을 담아간 건 아픈 엄마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서였습니다. 8살 아이가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인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불찰이고 제 죄입니다. 석주는 손을 떨며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만큼은 예쁘게 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석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학부모들을 향해 나직하지만 묵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내 손주가 더 이상 한 끼라도 굶지 않게 그리고 이 학교의 모든 아이가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급식실부터 교실 시설까지 제가 전부 새로 고치겠습니다. 석주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석주는 교장 선생님을 향해 다시 한번 목례를 건넸습니다. 지우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밥 먹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마친 석주가 교실 복도로 향했습니다. 마침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지우가 석주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석주는 지우를 번쩍 안아 올려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가방 속에 음식 안 챙겨도 돼. 지우가 의아한 듯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석주는 지우의 통통한 볼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가면 지우가 좋아하는 고기도 많고 달콤한 과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단다. 엄마도 이제 좋은 병원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지우 배부르게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기만 해. 알았지? 지우는 석주의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집에 고기 진짜 많아요? 그럼 지우가 매일매일 먹어도 남을 만큼 아주 많지. 석주는 지우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안심한 듯 석주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적막하기만 하던 저택의 대리석 복도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요란한 기차 소리와 함께 파란색 장난감 기차 한 대가 매끄러운 바닥을 신나게 달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던 이 차가운 복도가 이제는 지우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굽히지 않던 강 회장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지우와 함께 기차 레일을 연결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끊어졌어요. 얼른 연결해 주세요. 지우가 발을 동동 구르며 레일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강 회장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대답했죠. 허허, 우리 지우가 아주 예리하구나. 걱정 마라.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 나라에서 제일 튼튼한 다리도 여러 개 놓은 사람 아니냐? 자, 레일을 여기다 딱 끼우면 됐다. 맞춤 수트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강 회장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그저 실글벙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자, 다들 식사하세요. 음식 시켰어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수연이 밝은 목소리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거실로 나온 가족들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죠. 8년 동안 비어있던 수연의 자리를 포함해 이제는 당당하게 5명의 수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중앙에는 수연이 좋아하던 최고급 소갈비찜이 커다란 그릇에 수북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식탁에 앉자마자 갈비찜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강 회장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갈비찜 중에서 가장 크고 부드러운 살점을 골라 뼈를 쏙 발라냈습니다. 그러고는 지우의 하얀 밥 위에 고기를 듬뿍 올려주었죠. 지우야, 이제 고기 숨기지 않아도 된다. 이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배 터지게 줄 거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먹으렴. 강 회장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우리 지우 거다. 알았지? 지우는 그제야 웃으며 고기를 입안 가득 넣고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할아버지. 지우의 웃음소리에 식탁은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석주는 식사를 마친 수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수연아, 이거 마셔라. 몸에 좋은 차라고 하더구나. 수연은 석주가 건네는 찻잔을 받으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벽이 차 향기와 함께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죠. 그때 지우가 강 회장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왜 우리 반지 모양은 다 똑같아요? 강 회장은 지우를 무릎 위에 앉히고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지우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가만히 어루만졌죠. 지우야,
이 반지는 말이다. 서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보물지도란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반지만 보고 있으면 서로를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 강 회장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지우랑 엄마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이 할아버지가 꼭 약속하마. 강 회장은 지우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수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득 든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강 회장은 돋보기를 벗어 옆에 두고는 수연의 거칠어진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입을 뗐습니다. 수연아, 내가 그동안 지우 데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 할아버지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려서 밤잠을 설친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강 회장이 책상 위에 봉투를 수연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픈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써보지 않겠니? 내가 겪은 그 힘든 시간들, 이제는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봉투 안에는 미혼모 및 아동복지재단 설립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수연에게 이사장 자리를 맡기기로 한 것이죠. 수연과 지우처럼 세상 구석에서 힘들게 버티는 이들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라는 할아버지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얼마 후 재단 취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행사장 안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고 화려한 꽃장식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수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분이 이사장님이셔? 정말 우아하시다. 사람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수연은 몸에 꼭 맞는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늘 폐지 먼지가 묻은 낡은 옷만 입던 수연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빛이 났습니다. 수연이 단상 위로 올라가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죠.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뒤편 문이 활짝 열리더니 멋진 수트를 차려입은 태연과 작은 턱시도를 입은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수연의 얼굴보다 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태연이 수연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태연은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수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지우 키우게 해서, 그 모진 세월을 혼자 버티게 해서 정말 미안해. 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연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수연은 태연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태연 씨. 이제 다 지나간 일인걸요. 우리 이제 아픈 기억은 다 잊고 행복한 미래만 생각해요. 수연의 대답에 태연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지우가 두 사람 사이로 쏙 끼어들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 나도 같이 안아줘요. 나만 빼놓으면 어떡해. 지우가 까치발을 들고 두 사람의 허리를 꼭 끌어안으며 크게 외쳤습니다. 태연과 수연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몸을 숙여 지우를 가운데 두고 꼭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모습은 행사장 안에 그 어떤 화려한 장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조명빛을 받은 수연의 손가락에서는 백금 반지가 찬란하게 빛을 내뿜고 있었죠. 비바람치고 캄캄하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세 사람의 머리 위로 따스하고 포근한 햇살이 가득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급식 한 봉지에 담긴 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아픈 엄마를 향한 8살 아이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8년의 모진 세월과 아픔을 씻어준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곧 해뜰 날이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지우의 진심이 흩어진 가족을 다시 묶어준 것처럼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면 아래 엄지척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 마음이 복이 되어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갈 겁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8년 만에 나타난 제자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고마운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해뜰 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